안녕하세요. 신용철입니다.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꼭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의 그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많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쓴 이유는요, 바로 유해세포학이에요. 유해세포학에 대한 설명회를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학 유해 관련된 설명회 하고요. 그 다음에 욕망의 세포학이죠. 저의 트레이드마크라고 볼 수 있는 욕망의 세포학 설명회를 함께 조금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진행을 하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행 순서는 일단 1번이 제 설명이에요.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 그 수험과에 들어온 지 한 3년 좀 넘었어요. 3년. 횟수로는 한 4년 차 정도 됐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야 되니까 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학 출제 관련된 부분인데 세포학 출제 경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이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그 해당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시험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분석에 따라 가지고 올바른 전략을 세웠을 때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는데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무사 2차 세법학 출제 경향이 지금 현재 어떠냐? 이게 또 2024년도 혹은 2023년도하고 또 25년도가 출제 경향이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에 맞춘 대응 전략 을 제가 여러분한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대응 전략은 제가 이제 구성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다시 제가 수험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그 시험 출제 경향에 따라서 이렇게 대비하면은 조금 효율적으로 대비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출제 전략과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지만 조금 마음을 열고 앞으로 그 시스템 유해 세포학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학 출제 경향과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고요. 그 대응 전략에 따라 가지고 우리 세포학 커리큘럼이 나와야 되는데 그 현재 그 우리 이 시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이제 이런 세무사 유예 이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일률적으로 그 좀 천편일률적이죠. 그래서 어느 학원에 가거나 유예 커리큘럼이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 유예 커리큘럼이 지금 현재 세법학 출제 경향하고요. 대응 전략에 있어가지고 조금 맞지 않은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세법학 커리큘럼의 문제점이 지금 뭔지 그리고 그 문제점에 따라 가지고 저의 이 일순환 진행 방법이라고 하는 건 저의 세법학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유해 1순환, 물론 1순환뿐만 아니고 2순환, 3순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1순환 이 진행 방법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욕망의 세법학이라는 좀 특강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1순환은 우리가 기본적인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 욕망의 세법학은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강제 암기를 위한 특강이고요. 요거는 같이 여기 그 유해 1순환 진행 방법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제 이름은 신용철입니다. 이름은 신용철이고요. 일단 여기 학교는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했고요. 세무사 시험 합격은 2018년도 11월 7일이었어요. 11월 7일 수요일.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전 9시에 이제 합격 문자를 받고 이제 그때부터 지금 2026년도니까요. 약 한 8년? 횟수로 한 8년 정도 되나요? 한 8년 정도 혹은 7년 차 세무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수험 공부기간을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제가 세무사 공부기간은 사실상 1년 8개월 정도 했어요. 2017년 1월
2일이에요. 1월 1일 날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1월 1일까지는 마음을 좀 가다듬고 1월 2일부터 이제 공부를 제대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해인 2018년도 8월 달 중순에 있었던 세무사 2차 시험을 이제 보고 그 해 이제 11월 7일 날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부 기간은 1년 8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해 2017년도에서는 2017년도에 1차 시험은 좀 낙방을 했어요. 그때 그 평락이라고 그러죠. 평락은 넘었어요. 그래서 평균 60점 넘었는데 회계학에서 하나가 꽈락 나는 바람에 2017년도에는 2차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2018년도에 저기 흔히들 동차 합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차 붙고 그 해 2차를 붙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자랑하고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는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저의 커리큘럼을 여러분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에 있었고 특히 세무사 시험에 있어가지고는 합격하는데 좀 남들보다 좀 짧은 시간 내에 합격을 했고 그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요.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수험가에서 이제 세법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나가서 뭐 욕망의 세법학이라는 뭐 특강도 제가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무법인에서 근무세무사로 한 1년 5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해서 21년도 3월 때까지 실무 근무를 하고요. 현재로는 이제 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로 있습니다. 대표 세무사로서 여전히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장업체죠. 거래처의 기장도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원천세 신고부터 해서 부가세,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런 신고는 제가 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뒤에서 보시다시피 이 세금 관련된 시험은 시험은 실무하고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실무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무에서 뭔가 쟁점이 있거나 아니면 실무에서 그 거래처 사장님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감을 뭐 저는 이제 현재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 또 바른생각 회계사 세무사에서 세법학 강사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법학을 이제 처음 시작부터 저는 세법학을 강의를 했고요. 그때가 2022년 12월 달이고요. 지금 26년도 1월 달이니까 만으로 약 한 3년 정도를 제가 세법학으로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3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세 번의 이제 커리큘럼이 있었겠죠. 그 세 번의 커리큘럼 동안 이제 합격생들도 조금씩 배출이 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의 그런 컨텐츠죠. 저만의 세법학 그런 컨텐츠 혹은 이런 유해의 시스템이 조금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방법도 좀 확고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이제 저 따라오시면은 세법학만큼은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좀 여러분들한테 먼저 인식을 좀 시켜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저의 커리큘럼 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여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시간을 간략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제 소개는 끝내놓고요. 그 다음에 세법학에 대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목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법학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리고 세법학은 어떻게 지금 현재 출제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우선 세법학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세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세금에 관련된 어떤 것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금 우리가 이제 이 현 세계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사회를 운영할 때 세금이라는 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 세금을 부과하고 또 누구한테 부과해야 되고 어떨 때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사회적 약속이거든요. 그런 약속을 우리가 문서화한 것이 바로 법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법령들 중에서 세금 관련된 약속, 그게 바로 세법이고요. 그 세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세법학을 공부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세법학의 출발점은 바로 세금에 관해서 어떤 것들을 사회적으로 규정하고 있느냐, 어떤 약속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법령 공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들 지금 알고 계시는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뭐 세무사 2차 가시면은 상증세, 지방세, 조특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적 약속이다. 뭐에 대한 세금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다 보니까 일단 우리는 그 약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아셔야 되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고 그 해당 법령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일단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법학의 시작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해당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이거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서인데 그 단어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게 명확한 단어의 해석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법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어떤 법에서는 이 단어를 또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단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어가지고 다른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어 사전에 대한 정의를 차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문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한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면 A라는 사람은 A라고 해석하고 B라는 사람은 B라고 해석하게 되면 어떤 하나의 세금 행위에 대해서 다른 변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요 양가로 2번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당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해석을 해주는 기관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흔히들 그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큰 부가 있잖아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그때 말하는 그 사법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법원이 하는 역할은 그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세금 관련된 그 법에 있는 문자 혹은 그 법에 있는 그 문구 이런 것들을 일의적으로 해석해주기 위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뭔가 해석이 조금 불투명하고 불분명할 때는 어디로 갑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됐죠?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공부야. 바로 판례를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학을 공부한다는 건 첫 번째 약속, 세금에 관련된 약속이 무엇이 있는지 요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그 안에 있는 그 문구라든지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 요거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분명히 뭐가 존재합니까? 순서가 존재하는 겁니다. 판례보다는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법령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법령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령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례를 공부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난 뒤에 양거로 3번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바로 어떤 사례, 이때 말하는 사례는 세금 관련된 뭔가 이제 그 현실에서 발생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사례에 있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세법을 적용해야 하며 그때 해당 법령을 적용한 결과, 이때 세금을 적용한 결과 그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게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케이스형, 즉 사례형 공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세법학을 공부한다라고 보면은 첫 번째 바로 뭐다? 첫 번째는 법령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법령에 어떤 요건과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먼저 꼼꼼하고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이 1번. 그리고 난 뒤에 그 법령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발생할 수 있을 때 그때 대법원은 그 해석들 중에 어떤 해석을 채택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두 번째 판례 공부. 그리고 난 뒤에 실제로 어떤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그 케이스를 관련 법령과 나가서 판례에 적용시켜 가지고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있으면은 그 세금의 금액의 크기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세법학 공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것만 딱 보더라도 실제로 세무사 시험에 있어가지고 세법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가이드는 나와. 그러잖아요. 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 법령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해석에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할 때 그 대법원은 뭐라고 해석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그 실제 사례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딱 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됐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요거는 세법학이라는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 세법학 관련해 가지고 실제 시험은 어떤 것에 더 강조해서 물어보는지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변호사 시험에서 세법은 이렇게 사례 적용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세무사 시험에서는 법령이 무엇이 있는지 암기해서 써달라라는 방법적 측면에서 다를 수 있을지언정 본질적인 거는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세무사 시험에 있어가지고는 세법학 시험을 어떻게 출제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이런 특징을 알아야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요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더 포커싱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접근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세법학, 세무사 시험에서요. 세무사 시험에서 세법학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제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세무사 시험의 세법학은요. 법전을 주지 않는다는 거 너무 중요한 특징이고요. 사실상 이 법전을 주지 않는다는 그 특징에 따라 가지고 세무사 시험에서 묻고자 하는 방향성이 대부분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법전을 주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세무사 말고요. 다른 자격사들 있잖아요. 흔히들 우리가 전문직종이라고 하는 자격사, 특히 법을 다루고 있는 전문직종, 뭐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바로 변호사 혹은 변리사, 뭐 노무사, 그다음에 법무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 이게 법을 적용하는 그런 전문직 자격증인데 그런 전문직 자격증의 시험에는 2차 논술 시험이에요. 2차 논술 시험에는 법전을 줍니다. 법전 준다는 건 실제 시험장에서 주최 측에서 법전을 주고 그리고 그 법전을 참고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세무사 시험은요. 세법이라는 법률을 다루는 자격사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습니까? 법전을 안 줍니다. 법전을 안 주고요. 법전을 안 주고 그냥 법에 관련해서 물어봐요. 법전을 안 주고 법에 관련해서 물어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법을 외워야 되겠죠. 됐죠? 외워야 됩니다. 됐지? 엄청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타 자격사들은 법전을 제공하고 있는데 세법학 시험, 세무사 시험에서 세법학 시험은 법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무사 시험 지난 시험을 쭉 보시면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 중에 바로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법령을 그대로 물어보는 시험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입니다. 됐죠? 그래서 법령을 그대로 물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나가서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다른 시험에서는요. 법령을 써라라는 시험 문제 자체가 나올 수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법전을 주고 있다 보니까 그 법전 안에 있는 내용을 써라라고 하는 건 보고 뺏겨 써라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변별력 자체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 세무사 시험은 법전을 주지 않다 보니까 이 안에 법에 있는 그 법령들 있잖아요. 혹은 요건, 그 요건에 따른 효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실질과세에 대해서 그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14조에 있는 실질과세 원칙 1항, 2항, 3항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는 그 물음 자체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법학 시험에서는. 됐죠?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변별력이 있습니다. 변별력이 있어요. 암기를 하는 것이 변별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법령 암기가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은 법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요. 만약에 세무사 시험이 나중에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바뀌어가지고 법전을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법령 암기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법령 암기가 엄청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은 뒤에 제가 계속 설명하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우리 그 오리엔테이션의 그 본질, 오리엔테이션의 그 일관된 입장은 법령 암기가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법령 암기만 잘하셔도요. 세무사 2차 세법학 시험은 여러분들 발목을 잡지 않을 거고 나아가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물음이 조금 분설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최근에 좀 트렌드예요. 과거에는요. 뭐 20점짜리 문제가 나오면 국세기본법 20점짜리 문제가 나오면 그냥 통문제라 그래요. 그냥 물음 딱 하나 줍니다. 그래서 그 해당 사안에 대한 케이스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아요. 그 처분 적법성은 논하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법령들을 물음 1번에서 먼저 물어봐요. 됐죠? 그래서 물음 1번에서 먼저 그 법령에 대해서 써보라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물음 2번에서는 그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 이렇게 물어보고 마지막 물음 3번에서는 이 법령과 판례를 통해서 케이스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납세 의무가 있는지 납세 의무가 있다면 그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물음이 분설되어서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물음이 분설되어서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채점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만약에 통문제로 나왔다면은 그 채점자가요 그 관련된 법령도 찾아야 되고요 판례도 찾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케이스 적용 거기에 대한 결론 이런 것들을 채점자가 하나씩 찾아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세무사 2차 지금 시험 치는 인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채점해야 되는 채점 장수도 늘어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조금 편의를 주기 위해서 아싸리 그냥 물음 1번 법령에 대해서 쓰라. 물음 2번 판례에 대해서 쓰라. 물음 3번 사안을 적용해보라. 이런 케이스로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게 바로 물음이 분설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음이 분설됐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흔히들 우리가 왁구라는 게 있어요. 틀.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통문제가 나왔을 때는 틀이 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1번에 취지를 쓴다든지 로마자 1번에 법령을 쓴다든지 쓰고 로마자 2번에 판례 태도 쓰고 로마자 3번에 사안은 적용 쓰고 로마자 4번에 결론을 쓰는 이런 왁구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왜냐면은 그 채점자 입장에서 보기 좋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중요했는데 지금에는 그런 왁구가 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물음 딱 하나하나가 점수 많아봐야 5점, 많아봐야 7점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왁구를 짜기에는 7점으로 왁구를 짜기에는 좀 작습니다. 그 점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왁구를 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왁구에 우리가 크게 연연해 하지 말고 그 관련된 내용만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여기 정확한 내용만 서술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게 이제 25년도에서 조금 바뀐 내용이에요. 냈지? 보시면은 판례형 문제, 아까 판례형 문제가 케이스 문제거든요. 케이스 문제라고 하는 게 판례형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안을 주어지고요. 그 사안에서 해당 처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하라. 이게 케이스형 문제거든요. 그래서 판례의 태도도 써야 되고 관련 법령도 써야 되고 사안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그런 케이스형 문제와 그 다음에 이론형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론형 문제는 쉽게 말하면 법령 제시형 문제입니다. 실제로 법을 제시해줘. 실질 과세에 대해서 써줘 라고 하는 그 이론형 제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세법학 출제 유형이 있는데 현재 이 판례형 문제와 이론형 문제의 비중이요 비슷해졌어요. 2021년도 과거에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요 21년도에 뭔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우리 세무사 시험에 밝혀진 거는 저도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는 저게 강사를 안 하고 있었어요. 이때는 실무에 있었는데 21년도에 좀 이렇게 불공정 사태가 조금 있으면서 불공정 사태가 있으면서 채점에 이제 공정성 문제가 좀 생겼어요. 시비가 좀 생겨가지고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약 한 3, 4년 동안은 우리 세법학 시험은 대부분이 이론형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법령 제시형 문제가 나왔고요. 케이스형 문제 자체가 굉장히 비중이 적었어요.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긴 했었는데 8문제 중에 한 문제 혹은 8문제 중에 한 문제 반 정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케이스형 문제 판례를 싹 버리셔도 이론형만 잘 맞췄어도 우리가 고득점이 가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2021년부터 24년도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세법적 판단을 묻는 문제보다는 단순하게 법령을 서술하라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 더 암기를 잘하냐 이런 시험이다 라는 약간
조롱 아닌 조롱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법령 암기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5년도에 갑자기 판례형 문제의 비중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절반 정도가 판례형 문제가 나왔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그냥 이론형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형과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25년도를 겪어보고 세법학의 이제 시험의 출제 경향이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판례 관련된 부분의 공부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기조가 현재 조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론 판례 공부가 2021년도 대비 21년에서 24년도 대비 25년도에 판례가 더 중요해졌고 앞으로 그런 기조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즉 26년도 올해 시험 있죠? 올해 시험에도 판례 문제의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세무사 세법학 시험에 있었고 무엇을 안 준다 그랬어요? 바로 법전이죠. 그 법전을 안 준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점.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법전을 주고 있기 때문에 판례의 문제가 원래 중요했고요. 판례 공부를 원래 많이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무사 시험은요. 제 아무리 판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의 첫 번째 물음은요. 다 뭡니까? 다 법령 제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지금 25년도 여러분들 한번 기출문제 살펴보시면요. 판례형 문제가 많거든요. 실제 케이스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판례에서 처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물음 2번 내지 물음 3번이고요. 물음 1번은 그 케이스와 관련된 법을 제시해줘라 라고 물음 1번을 다 깔고 있습니다. 보시면 돼요. 다 물음 1번에는 법령을 제시해줘라. 그리고 난 뒤에 물음 2번에 관련 판례를 태도를 써라. 그리고 난 뒤에 3번에 처분의 적법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또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즉 뭐예요? 판례형 문제가 과거에 대비해서 지금 많이 출제되고 있다 하더라도 법령 공부가 사례형 공부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잘못됐네요. 사례형 공부가 법령 공부보다 더 중요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즉 사례형 문제도 결국에는 법령 암기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늘 이야기를 하지만 학생들 한 번씩 와서 물어봐서 선생님 세법학에 지금 판례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판례 공부의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조건부로 대답을 해요. 많이 늘리면 좋다. 다만 너가 법령 공부가 명확하게 됐을 때라는 조건을 항상 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령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법령에 관련된 어떤 것도 제가 어떤 법령이 나와도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법령이 나와도 이해가 다 된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더해가지고 판례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 그런데 법령 공부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판례 공부를 먼저 하겠다? 그거는 너무 잘못된 공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학생들 보고 네가 만약에 법령 공부가 안 돼 있다면 오히려 판례 공부는 하나도 하지 말라. 오늘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라? 법령에 쏟아라고 아직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례형 문제도 결국에는 법령 암기가 메인이다라는 걸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 작년 시험 문제, 25년도 시험 문제도 보시면 사례형 문제가 나왔는데 물음 1번에 사례형 문제가 예를 들어서 15점이다. 그러면은 법령 15점일 때 법령 1번에 법령을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뭡니까? 거의 7점 혹은 8점 정도의 많은 비중이 여기 다 들어가요. 거의 절반 정도는 법령 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판례를 모른다 하더라도 절반은 맞고 들어가는 거야. 법령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그거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됐죠? 그래서 제가 요거에 따라 가지고
저의 그런 시스템도 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세법학이 무엇인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나와서 세무사 시험에 있어가지고 세법학의 좀 출제 경향 그리고 특징이 뭔지를 살펴봤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건 제가 다시 지금 이렇게 이 마인드로 이 생각으로 다시 내가 세무사 시험을 다시 쳐야 된다면 나는 이렇게 뭡니까 시스템을 짜서 공부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가 정확한 개념 공부, 즉 법령 내용을 정확하고 꼼꼼하고 넓게 공부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게 나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정확한 개념 공부가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법령 공부가 시작이에요. 그게 기반을 다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암기를 위한 단권화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를? 바로 개념인 법령 암기를 위한 단권화를 할 겁니다. 왜냐면 법이 너무 많아요. 세법하기 어려운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법학 혹은 세법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양이 너무 많은 거.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고요. 저도 다 암기를 할 수 있느냐? 못하죠. 다 암기 못해요. 그러나 우리 뭐 다 암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경쟁자들보다 한 개 더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의 경쟁자들보다 한두 개 정도 더 안다. 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암기를 위한 단권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좀 방대한 세법의 양을 좀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회독이라는 건 여러 번 읽기 위해서 통한 암기가 되기 위해서는 암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단권화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이 단권화를 했었어요. 저도 실제 이제 수험생 할 때 단권화를 해가지고, 실제 저는 이제 세법학 같은 경우에 단권화를 했는데, 그 필기노트죠. 필기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있잖아요. 기본서에서 내가 꼭 암기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을 내가 추출을 해서 나의 세법학 노트를 만들었고, 타이핑해서 만들었고, 그것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읽으면서 머리에 이렇게 암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게 제가 시험 칠 때 아주 큰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위한 단권화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단권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적 암기를 꼭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단권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적 암기가 필요하다. 이때 암기에 대한 거다? 바로 그 법령 암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법령 암기를 하셔야지만 결국 법령을 물어볼 거니까 우리 시험은 그 법령 암기를 꼭 하셔야지 쓸 수 있어. 흔히들 이래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또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 유튜브에 한 번씩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 암기에 대한 저의 생각. 됐죠? 그래서 암기는 강제적 암기를 꼭 하셔야 돼. 됐죠? 강제적 암기를 안 하고 그냥 여러 번 읽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릿속에 박히겠지. 머릿속에 들어오긴 해요. 여러 번 읽으면. 다만 그걸 인출을 해서 한번 써보라고 하면 아무도 이게 잘 안 써진다고 강제적으로 암기를 하지 않는 이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강제적 암기는 인출을 위한 단계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판례 및 사례 연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거는 요게 이 세 가지, 솔직히 저는 요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는 조금 더 심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바로 판례 및 사례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암기된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법령성 내용 있잖아요. 그 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례 및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 그거는 심화 단계예요. 심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실전 대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시험을 위한 그 공부잖아요. 뭔가 논문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대비 모의고사는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엄청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시험 직전에 한 4회에서 5회 정도 똑같이 시험 환경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써보는 거 그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라면 이런 대응 전략을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할 것이다. 세법학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대응 전략이 여러분들 보고 스스로 해서 대응 전략 알려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스스로 공부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요새도 많이 느낀 게 있어요. 바로 성인분들이죠. 성인분들이
스스로 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스스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최근에 정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요. 이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뭐 제시를 해줘서 혼자 스스로 해봐라고 한들 이게 방법을 잘 모르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뭘 해야 돼? 이런 거를 잘 모르시고요. 그런 거에 대한 뭐 자기가 이제 고민을 해봐서 자기만의 커리큘럼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시간이라든지 노력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래서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응 전략에 따라서 저의 커리큘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유의 컬인데요. 이 유의 컬이는 바로 저의 유의 컬입니다. 여기 저희 뭐 시중이라고 해야 되죠. 여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유의 커리큘럼은 뭐 1순환 커리큘럼이 있죠. 그래서 1순환에는 관련된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배우고 2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3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이렇게 보통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세법학 시험에 있어가지고는 이 구조 가지고는 학생들이 유예로 시험 통과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유리 커리큘럼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현재 유의 컬이죠. 그래서 저 말고요. 현재 우리 요 학원가에 있는 유의 커리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일단 학생들이요. 세법학 실력이 별로 깊지가 못해요. 뭐 이제 이것도 뭐 여러분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보고도 뭔가 사안의 판단에 대해 가지고 한번 답안을 내려보라라고 하면은 저도 사실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딱 이렇게 답안 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학생들 보고 제대로 개념 공부가 되지도 않고 암기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유의 2순환이라든지 유의 3순환을 통해 가지고 모의고사를 보게 한다면 그 시간은 그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데 가서 쓸말도 없고 고역스럽기도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 학생들 자체가 그 세법학 실력이 시간 내에 문제풀이 할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유예 1순환 마친 분들은 보시면 법령 제시 혹은 사안의 판단 문제를 시간 안에 쓰는 게 안 돼 있습니다. 암기도 안 돼 있고요. 됐죠? 그래서 안 돼 있고 나아가서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요. 유예 2순환, 유예 3순환 모의고사 풀라고 하면 잘 푸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그분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좀 착각을 하신 분이 있는데 장수생들이 유예 2순환, 유예 3순환 잘 푸는 이유는요. 이미 그거를 풀어봤기 때문입니다.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에 풀었던 문제 조금 바꿔서 내거든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거야. 익숙하고 한번 풀어봤으니까 잘 푼 거지. 정말 고뇌에 따라가지고 자기가 세법적 판단을 한 거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말 극소수 아니고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래 공부하신 분도 좀 힘들다. 장수생분들도 좀 힘들고 나아가서 뭐 암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미 풀었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 풀라고 하면 풀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오픈북을 해서 시간을 보내다 옵니다. 특히 유예 2, 3순환 이야기하는 겁니다. 1순환은 뭐 그냥 그 가르치는 거니까 개념 공부하는 건데 유예 2, 3순환 같은 경우에는 오픈북으로 시간을 보내다 오다 보니까 제가 볼 땐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세법학 출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현재 세법학 유예 커리큘럼 시스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세법학 출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는 법령 암기가 위주로 출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례형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법령 암기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법령 암기를 물어보는 그런 모의고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세법학 강사로서 모의고사 문제를 내면 이게 원체 중요한 걸 알거든요. 법령 위주로 출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법령을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그냥 실질과세 물어보고 뭐 신의칙 물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딱 물어봐가지고 테스트 보는 게 훨씬 시험 대비로서는 맞거든요. 그래서 처분의 적법성을 한번 논하는 것보다는
뭐 거의 한 세네 개 정도의 법령을 물어보는 게 훨씬 맞는데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쉽습니다. 쉬워요. 강평도 쉬워. 그냥 뭐 내기만 하면 되죠. 법에 있는 거 한번 써보라고 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은 그러면 좀 싫어합니다. 이거 뭐 나도 내겠다. 아니면 이거 돈 주고 이거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내려면 법령이 중요해서 법령을 물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례를 계속 갖다 붙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헤비해져.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무거워지니까 지치고. 이게 좀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제 위주가 돼야 되는데 조금 한계, 뭐 현실상 한계가 조금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모의고사는요, 그 목적 자체가요, 사후 공부가 아니고요, 사전 대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의고사로 개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모의고사로 개념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 시험을 한번 대비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전 대비. 내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옷을 입고 가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떤 시험 문제 칠때 뭐 1시간 반 주어지면 한 20분 정도는 내가 시험 문제 분석하고 나머지는 시험 써야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형식적인 것들 아니면은 뭐 습관화되어야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계속 본인 거에 맞춰가는 그런 작업하는 거지.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개념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틀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모의고사 후에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요. 미리 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비상 상황들 아니면은 돌발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끝까지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답안지를 쓰는 연습하는 게 모의고사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요, 시간 대비 효율성 좀 떨어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유예 2, 3순환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루에 이제 그 유예를 다 치거든요. 치는데 뭐 하루에 하나밖에 못 치잖아요. 그래서 좀 모의고사 치고 다음날 강평하면 이틀 동안 문제 뭐 한 개, 두 개밖에 못 봐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커리큘럼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유예 1순환부터 3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저는 유예 1순환 이전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유예 0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0순환. 그래서 총 0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해서 유예 커리큘럼은 총 4가지의 회차로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예 0순환은요, 이미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실제 실강을 했고 2025년도 12월 말, 12월 26일에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유예 영순환은 뭘 하는 거냐면 아까 우리가 대응 전략에 따라 가지고 첫 번째 시작점이 뭐였어요? 바로 법령 공부였거든. 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방대한 양을 일단 알아야 된다라는 단계. 그 단계가 바로 유예 영순환 단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영순환에서는 실제 저희 법령집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법화 법령에 관련된 그 날것의 표현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공부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영순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세법학 유예 수단이에요. 유예 1순환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예 1순환은요. 0순환에서 뭐 했어요? 0순환에서 법에 대한 공부를 했죠. 넓고 깊은 법에 대한 공부를 했다면 유예 1순환은 그다음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법령으로 해석되지 않은 판례의 해석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유예 1순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0순환에서 법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판례 공부하는 시점이 바로 유예 1순환 과정이고요. 유예 1순환 과정은 결국 이 판례의 태도를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령 공부를 하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서 판례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0순환에는요. 법령 위주로만 했고요. 판례는 정말 필요한 거 몇 가지 조금 정말 필요한 것만 했고 판례 공부를 거의 하지 않고요. 법령에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그런데 유예 1순환에서는요. 법령 공부를 좀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판례의 태도,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 보시면 교수님, 이때 말하는 교수님이라는 거 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세법 관련된 교수님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 법인생 전공 교수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교수님 책에서 언급 또는 인용이 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교수님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대법원 판례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크다. 즉 쟁점 사항이 컸고 그 쟁점 사항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혹은 법리가 탄탄하다. 이런 것들을 보통 본인들 책에 실어 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러한 판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여기에 핵심 판례세법이라는 게 제가 쓴 겁니다. 이 쓴 거는요. 이 핵심 판례세법이라고 하는 건 판례집인데 그 판례집을 저가 선택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전부 다 대법원 판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대법원 판례를 제가 구성한 게 아니고요. 교수님의 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언급되어 있는 대법원 판례를 제가 실제로 대법원 사이트 가가지고 그 판례 전문을 여러분들 이 책에 옮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 교수님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내용인 전문을 제가 핵심 판례세법으로 옮겨놨고 그것을 우리가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핵심 판례세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면 법령 개념을 일단 설명을 할 거예요. 실제로 뭐 국세기본법의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일단 그 관련된 법 있잖아요. 그 법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케이스가 나와 있는데 이 케이스에서 중요했던 거는 바로 실질과세야. 그러면 실질과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 법령 설명을 할 거고요. 나아가서 어떻게 관련 판례 의 사례 있잖아요. 위에 케이스요. 그 케이스의 사례 분석 한번 해보고 나가서 판례 문구를 설명해가지고 실제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방법으로 유해일순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대상자는요. 판례 공부를 좀 자세하게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요. 법령 공부는 이미 좀 하셔야 돼. 법령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판례 공부를 하시겠다는 거는 사상 누각이야.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나는 법령이 좀 약해요. 그러면 1순환을 듣는 게 아니고요. 저의 영순환이 있어요. 이번 영순환 참 잘 찍었는데 개인적으로. 영순환은 법에 관련된 아주 방대하고 깊은 내용 다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순환을 차라리 한번 더 들으시는 게 맞고요. 영순환을 듣고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듣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판례 공부를 조금 자세하게 하고 싶은 학생들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기는요. 2월 2일이 월요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2월 2일 내지 2월 3일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26년도예요. 2026년도 2월 첫 번째 월요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월요일부터 3월 말까지 약 2달간 정도 실시를 할 거고요. 횟수로는 총 한 20회 내외 뭐 길게는 한 23회 정도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 한 3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 3회에 뭐 23회면은 3, 8, 24죠? 그러니까 한 8주 정도, 한 7주, 8주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월 초에 시작해서 3월 말에 끝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월수금 오전 9시부터 1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좀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월화수 오전 9시부터 1시일 수도 있고 아니 월수금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내놓고요. 이제 학원 그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책이 있어요. 책 보시면 핵심 판례세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판례세법이 메인 교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욕망의 법령집 있거든요. 욕망의 법령집이 아마 2026년도 판이 나올 거예요. 2026년도 판이 지금 아직 그 시행령 개정이 안 돼가지고 이제 개정하면은 1월 말 정도에 개정하면 2월 초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6년도 법령집하고 욕망의 핵심 판례세법 요 두 가지를 교재로 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돼요. 핵심 판례세법 같은 경우에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1부는 우리가 세법학 1부 그래서 국세기본법 법소, 상증세 이렇게 나와 있고 판례세법 2부는 세법학 2부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개소세, 지방세, 조특법인데 조특법은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 세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핵심 판례세법을 하고 그래서 범위는 조특법을 제외한 세법학 1, 2부에 대한 판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해 1순환의 장점이냐? 저의 유해 1순환이에요. 다른 선생님 유해 1순환은 뭐 제가 알기에는 저기 그냥 개념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념 공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0순환에서 끝났고 유해 1순환에서는 판례 위주로 진행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 대법원 판례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0순환 때 법령에서 다루지 못했던 판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판례의 사실관계를 한번 저하고 보는 거고 사실관계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실관계 이런 사실관계가 있고 중요한 건 뭐다? 판례 태도, 즉 판례가 사용하고 있는 문구 있거든요. 그 문구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 문구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개념 이론과 판례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판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판례와 관련된 이론 있잖아요. 그 법도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 기억나시죠? 해서 한번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쭉 관련된 판례 내용을 쭉 한번 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론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례를 함께 분석한 뒤 판례 태도를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저의 세법학 이외 1순환 커리큘럼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순환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 단계인데요. 이거는 저와 함께 사례형 문제를 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 전략 보시면 첫 번째 개념이었죠. 그게 0순환이었고 두 번째가 판례에 관련된 개념이었는데 그게 1순환이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케이스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유의 2순환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쓴 욕망의 쟁점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1부, 2부 똑같이 나눠져 있는데 그 쟁점집은 실제 판례가 되었던 그 케이스를 문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화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저하고 같이 풀 겁니다. 같이 풀어가지고 어떤 사례 분석 어떻게 할 것이고 답안지 작성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하고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욕망의 쟁점집을 함께 풀어봐서 법령도 설명을 좀 하고 관련된 판례 및 문구도 설명을 할 거고요. 이 대상자는요. 법령 공부 어느 정도 되고 판례 공부도 어느 정도 끝나야 돼. 끝나고 난 뒤에 사례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기는 4월 초에서 5월 말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달 정도 주 3회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순환 끝나고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2순환 장점은요. 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그 시간 낭비하지 않고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뭐 한번 풀어보는 그런 거라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욕망의 쟁점집은 최신 판례 위주예요. 그건 제가 이제 선정한 판례들인데 최신 판례들 위주로 거기서 중요한 것들,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제가 케이스형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풀어보면서 아 판례, 최근 대법원 판례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구나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순환은요, 그냥 실제 모의고사예요. 실제 모의고사 방법이니까, 실제 환경에서 모의고사 푸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 6월 초에서 6월 말 정도, 6월 한 달 동안 총 한 4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번에 시험 기간이 좀 짧아졌잖아요. 7월 중순으로 짧아지다 보니까 뭐 이걸 길게 할 수는 없어요. 길게 할 수 없어가지고 한 4회에서 5회 정도로 그냥 딱 끝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유인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가 문제를 실제로 실제와 똑같이 해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유해 저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저 커리큘럼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커리큘럼하고 좀 다르거든요.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그런 시스템에 좀 공감을 하신다면요.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저는 세법학만큼은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자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욕망의 세법학이라는 특강입니다. 요거는 유해 과정하고는 좀 별도로요. 제가 강제 암기를 위한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욕망의 세법학이다. 일단 욕망의 세법학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암기가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드렸고요.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어떤 암기? 법령 암기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만들어주는 특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이해와 암기는 전혀 달라요. 개념 이해를 했다 해가지고 암기가 됐느냐? 그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특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를 했다 해서 암기된 것은 아니에요. 이해하고 암기는 전혀 다른 거고요. 개념 이해는 그냥 효율적인 암기를 위한 수단이에요. 결국 암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욕망의 세법 파괴라는 이 특강의 목표는요, 여러분들한테 법령을 암기시켜 드리겠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법이네요. 법령을 강제적으로 암기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혼자 암기하기가 너무 어렵거나 의지가 조금 없거나 혼자서 암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강제로 암기시켜주기 위한 과정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이렇게 돼 있고요. 프로그램 진행은 7시에, 저녁 7시에요. 저녁 7시에 와가지고 1시간 정도 제가 그때 유인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유인물을 법령으로 구성된 유인물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법령으로 구성된 이 유인물 있죠. 이 유인물을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암기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시간 동안 이걸 쭉 암기하는 거야. 쭉 암기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암기를 해서 조특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8개 세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한 15분 정도 필기 시험을 진행하는데, 그때 필기 시험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안에 블랭크를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암기를 한 법령에 있어가지고 중요 키워드를 제가 다 블랭크 해놨거든요. 그 블랭크에 관련된 단어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거를 한 15분 정도 쓰실 거고요. 실제로 블랭크가 한 100개 내외 정도 돼요. 그래서 100개를 15분 안에 쓰시면 되는데 충분히 다 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한 10분 정도 휴식을 쉬었다가 30분 정도는 제가 왜 이 법령을 냈는지, 그리고 이 법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강평을 할 겁니다. 총평 비슷하게 해서 간단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조교들이 그 다음에 필기 관련해 가지고 채점을 해줄 겁니다. 채점을 해주면은 그 총평이 9시에 끝나요. 9시 끝나면 필기 시험에 보면 합격, 불합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점을 하면서 실제로 합격 라인이 있거든. 한 80% 정도 돼요. 그럼 100점에 80점이거든. 80점 정도에 그래서 채점을 해서 제가 나눠드릴 때 합격자들은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합격을 못했다, 불합격자들은 못 가요. 못 가고 1시간 정도 저하고 구술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술 테스트를 다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암기하면서 한번 공부했고, 필기하면서 한번 필기 시험 보면서 한번 공부하고, 마지막에 저하고 구술 암기하면서 또 공부하는, 3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특징은요,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입실 시에 핸드폰은 꼭 제출해야 됩니다. 핸드폰은 꼭 제출하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들고 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실 때 자기 필기구 있잖아요. 검은색 필기구 한 자루만 딱 들고 와요. 가방도 안 메고 와야 돼. 뭐 가방 메고 올 수 있죠. 근데 이제 가방도 이제 우리가 한쪽에 몰아놓고요. 아무런 자료 없이 그냥 필기구만 들고 오셔야 돼요. 필기구만 들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딱 스타트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유인물 딱 나눠주면서 이면지는 제공해드려요. 그래서 이면지 주면은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원하는 방법으로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셔가지고 테스트를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핸드폰은 꼭 제출하시고요. 본인의 필기구 이외의 자료는 지참하실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이외의 용무로 퇴실도 불가능합니다. 1시간 동안은 못 나가요. 핸드폰 또 제가 들고 있으니까 집에도 못 가. 그래서 그냥 딱 앉아서 오로지 나만을 위한, 암기만을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퇴실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구술 테스트 있잖아요. 그것도 못 나가요. 불합격한 사람은 핸드폰을 안 줄 거거든. 그래서 핸드폰 내보니까 책은 놔두고 가도 핸드폰은 안 놔두고 가더라고. 그래서 핸드폰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욕망의 세법학을 하는 시간에는 외부와의 단절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언제 할 것이냐라는 건데, 제가 2025년도에 작년에는요 2번 했어요. 그래서 2월달, 3월달 한 번 했고요. 5월달, 6월달 이렇게 2번 했거든요. 근데 현재 제가 요거 관련된 과정을 주말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도에는 한 번 진행을 합니다. 욕망의 세법학은요. 그리고 만약에 암기가 따로 필요하신 분들은 주말반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주말반 말고요. 욕망의 세법학은 2026년도는 딱 한 번인데 언제냐? 바로 이때요. 2026년도 5월 4일 월요일부터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 전주가 바로 뭐냐면 세무사 1차 시험이에요. 세무사 1차 시험 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일 겁니다. 아마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들어간다. 우리 1차 시험은 합불이 딱 나오잖아요. 1차 합격이. 왜냐면 저희는 절대평가니까 합격이 딱 나오니까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특히 2026년도는 2차 시험 일정이 예년에 비해 가지고 약 2주 혹은 3주 정도
앞당겨졌어요. 과거에는 8월 뭐 중순 혹은 8월 초였다면 2026년도에는 7월 중순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동차생뿐만 아니고 유해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딱 5월 달부터 딱 2달이에요. 5월, 6월 말까지거든. 이거 딱 해놓고 바로 2주 뒤에 시험 치러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6년 5월 4일 월요일부터 매주 3회 실시할 거고요. 7시부터 10시까지 아까 시간은 제가 말씀드렸고 월수금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거의 픽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총 24회 합니다. 그래서 3회 매주 3번이고 24회니까 총 몇 주예요? 8주차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22회는 테스트 암기고요. 2회는 모의고사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24회로 24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제가 한 3-4번 정도 해봤거든요. 4번 해서 딱 그 효율적인 틀에 맞춘 거니까 거의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수당 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원이에요. 인원은 제가 볼 때 한 20명에서 25명 정도가 딱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많이 받으면 좋긴 좋은데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받으면 이게 채점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착순으로 제가 접수를 받을 겁니다. 실제로 요거 엉망이 세포팍은 첫 해 할 때는요 그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핫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점은요. 욕망의 세포팍에서 제공된 유인물에서 실제로 2024년도는 시험 좀 많이 나왔습니다. 2025년도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암기를 했다 하면 충분히 세포팍 1, 2부 문제 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다수 출제됐고요. 강제적 암기를 통해 가지고 세포팍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또 자신감도 얻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실제로 해보신 분들 있을 거거든. 한번 여쭤보세요.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 그 유인물을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거든. 그 돌아다니는 유인물 한번 보세요. 실제 24년도, 25년도 대조해 보면 여기서 거의 대부분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세포팍 유해 1순환, 2순환, 3순환 관련된 설명회 하고요. 욕망의 세포팍 특강이죠. 그거에 대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마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소통 방법입니다. 소통 방법은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시간이 없어가지고 관련 내용을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도 소통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카카오 오픈톡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채팅에 신용철 세포팍 혹은 욕망의 세포팍이라고 치시면요. 신용철 세포팍은 아마 1대1 익명이고 욕망의 세포팍은 1대 다 익명입니다. 지금 현재 64명 정도가 4분 정도가 욕망의 세포팍 익명방에 들어와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답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또 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요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오픈 채팅을 통해서 한 번씩 제가 공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칠 거야.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세무사 시험은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62회, 63회 정도 될 정도로 매년 있었으니까 그럼 60년이 넘었죠. 그 정도로 굉장히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유구한 전통 있는 거는 있는 거고요. 사실상 전통은 전통이고 우리가 만약에 현 시대가 바뀌었다면 시대에 바뀌어가지고도 교수 방법이라든지 강의하는 방법이라든지 공부하는 방법들이 계속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지금도 인터넷 강의라는 게 이렇게 발달이 되고 그다음에 태블릿이 발달이 되고 AI가 발달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교수 방법이라든지 공부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10년간 같은 커리큘럼으로 우리는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세무사 수험생들의 수험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공부할 때보다도 더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더 우수한 자원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출제 경향도 많이 바뀌었고요. 과거에는 통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은 물론 분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바뀌고 있으며 교수 방법 또한 이렇게 전자칠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실제 과거에는 저희 세법학 관련돼 가지고 법령을 나눠주신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법령을 나눠드리거든. 실제 법령을 나누고 그 법령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수 방법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인 때 우리가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법학 강의와 욕망의 세법학 컨텐츠는요 검증이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자신 있고요.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오리엔테이션 한번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매력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포법 강의 메이저 선생님이 들어야 되겠다. 들으세요. 들어도 돼요. 들었지만 적어도 암기하고 정리하는 건요. 저하고 하시면 돼요. 저 2달 딱 저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저기서 항상 마무리는 저를 거쳐서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고요. 의심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도 마시고요. 저 믿으시면 됩니다. 저 믿으셔가지고 오시면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저의 이제 마지막 뭐 캐치프레이즈를 해야 되나? 저의 그런 신념입니다. 법령이 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거의 좀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린 내용이 좀 많아서 했지만 사실상 그 이면에 그 내용에 있는 근본적 기조는 바로 뭐예요? 법령입니다. 법령이고요. 법령의 암기입니다. 요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법령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욕망의 법령집이라든지 욕망의 세법학이라든지 요런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수업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법령과 법령 암기를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학은 저를 믿고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은 꼭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선물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좀 이렇게 듣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하고 또 인사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